제이슨 서버와 엑시오스, REST API. REST API는 무엇인가? 모바일 앱이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웹 앱, 즉 프론트엔드 앱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가 필요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투두 앱 구현할 때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는데 그건 웹브라우저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서버에 저장을 해야지. 그렇죠? 서버가 필요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앱과 통신할 수 있는 서버, 백엔드 서버가 필요해요. 이런 서버를 처음부터 새로 다 만드는 것은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없이 아주 편하게 서버를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거가 아니면 또는 온라인 게임 서버가 아니면 대부분 요즘 대다수의 백엔드 서버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해서 백엔드를 개발하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로 백엔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드물어요. 왜냐하면 훨씬 로우 레벨이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로 서버를 만드냐면은 게임 프로그래밍처럼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는 경우. 온라인 게임으로 여러분이 총싸움 같은 거 할 때 약간의 딜레이도 문제가 되잖아. 조금의 딜레이도 없이 정말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온라인 서로 싸우는 총 게임 같은 거. 그런 건 웹서버 프로그래밍으로 안 돼. 편한 대신 느려. 웹서버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그런 건 힘들더라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렇지만 그냥 편하게 개발하면 되고 그렇게 빠를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웹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해서 백엔드를 개발을 해요. 일반적인 웹서버 프로그래밍은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질 HTML 태그를 출력을 하죠. 서버에서 HTML 태그까지 다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로 출력하면 웹브라우저는 그냥 그 태그들을 받아서 화면에 그림만 그려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죠. 우리 학교 홈페이지. 이건 서버에서 요 화면 내용 다 만들어서 출력한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는 HTML 서버에서 화면 내용 이거 HTML 태그잖아. HTML 태그를 서버에서 다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로 보내준 거예요. 웹브라우저는 자기가 받은 HTML 태그, 서버로부터 받은 HTML 태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림만 그려요. 이게 일반적인 웹서버 프로그램. 웹서버 프로그래밍.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대표적인 예. 이런 건, 이렇게 구현된 건 느려. 왜 느리냐면은 하나 클릭할 때마다 서버에 갔다 와야 돼요. 깜빡깜빡거리지. 모바일 앱이나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앱을 위한 서버는 데이터만 출력하면 되고 화면은 모바일 앱이나 프론트엔드 앱이 화면을 직접 그리죠. 데이터만 보내주면 돼. 그리고 그 데이터는 보통 XML 포맷 텍스트나 아니면 제이슨 포맷 텍스트 둘 중에 하나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XML보다는 제이슨 포맷이 요즘 거의 대세죠.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만 보내고 받고 하면 돼요. 이 모바일 앱, 프론트엔드 앱을 위한 백엔드는. 그렇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구현된 웹 서버 프로그램, 즉 백엔드를 RESTful 서비스라고 해요.
즉 웹브라우저를 위한 웹서버가 아니고 백엔드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앱을 위한 백엔드, 웹서버 프로그램 백엔드를 RESTful 서비스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앱을 위한 백엔드는 이거 JSON 포맷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하고 주고받고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RESTful 서비스가 제공하는 URL 목록을 REST API라고 해요. 이 URL을 호출하면 어떤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뭐 그런 URL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앱은 REST API URL을 서버에 요청해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은 웹 프로토콜, 즉 HTTP,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죠. 그래서 서비스 자체를 RESTful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URL 각각을 REST API 이렇게 불러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개발된 클라이언트 앱이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가 백엔드. 그래서 백엔드는 REST API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백엔드의 REST API URL을 요청해서 호출해가지고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Node.js 기술로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걸 Node.js 프로그래밍 혹은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를 개발하는 기술을 공부하고 싶으면 Node.js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건 그 플랫폼, Node.js 플랫폼 이름이고 프레임워크 이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익스프레스야. 자, 교보문고에서 이건 아니고 이건 백엔드 설명하는 책, 개발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요거 Node.js 백엔드 개발자 되기 이 책은 맞죠. 자, 타입스크립트 Node.js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가 가장 그 널리 쓰이는 백엔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가 익스프레스예요. 이 책은 자바스크립트 백엔드 개발하는 책 맞아요. 얘는 모르겠다. Node.js 교과서 목차가 어떻게 되나? 목차가 어디 있어? 얘도 맞다. Node.js 교과서도 맞고 그 백엔드 프로그래밍 개발하고 있는 거고 플러터와 Node.js로 시작하는 풀스택 클라이언트는 플러터 백엔드는 Node.js를 설명하는 책인 것 같고 등등 그 자바스크립트 Node.js로 백엔드 개발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간단하게라도 Node.js로 간단한 백엔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공부하는 게 좋고 자바 개발자는 당연히 스프링으로 백엔드 개발해야 되겠지.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요청하는 건 HTTP 리퀘스트고 백엔드가 응답하는 게 HTTP 리스폰스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리퀘스트 메소드. 그 HTTP 리퀘스트. 클라이언트가 백엔드에 요청하는 HTTP 리퀘스트에는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어떤 요청하는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웹서버 프로그래밍에는 get과 post 이 두 메소드만 주로 사용하죠. get 요청과 post 요청. 그런데 REST API를 개발할 때는 get, post, put, delete, request 메소드를 다 사용해요. 자, HTTP 리퀘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는 첫 번째, URL. URL이 가장 중요하지. 두 번째, 리퀘스트 메소드. 이게 get, post, put, or delete예요. 자, HTTP 리퀘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 HTTP 리퀘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URL이고, 어떤 URL을 요청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리퀘스트 메소드고, get, post, put, delete,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게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팅. 여러분이 게시판에 포스팅 한다라고 하지, 그 포스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뭔가 데이터, 게시글 같은 거 등록할 때 포스트 요청을 해야 돼. 그래서 게시글 쓰는 걸 포스팅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게시글을 쓸 때는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고 게시글 본문이 서버에 전달돼야 서버에 게시글이 저장이 되지.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바로 게시글 제목하고 본문이죠. 이게 리퀘스트 메소드의 주요 구성 요소. 리퀘스트 메소드 get, post, put, delete인데 데이터 조회 요청일 경우에는 get이어야 하고 신규 데이터 등록은 post여야 하고 그래서 게시글 새로 쓰는 게 posting이야. 그리고 수정하는 건 put, 삭제하는 건 delete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리퀘스트 메소드를 요청해야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이거 4개를 다 구별해요. 제이슨 포맷 텍스트, 이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인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야. 그래서 이거예요. 객체, 배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하고 똑같은데 뭐만 좀 다르냐면 여기 속성명을 반드시 제이손일 때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속성명을. 원래 속성명을 따옴표로 묶는 게 원래 맞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따옴표로 묶지 않고 따옴표를 생략해도 된다고 허용되는 것일 뿐 엄격하게 하자면 속성명을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serialization, deserialization, 직렬화, 역직렬화. 객체나 배열을 바이트 배열이나 문자열로 변환하는 게 직렬화. 또 거꾸로 그렇게 직렬화된 문자를 해서 객체나 배열을 다시 복구하는 게 역직렬화, deserialization.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나 배열을 제이손 포맷 문자열로 만드는 것도 직렬화, serialization이고 제이손 문자열로부터 객체나 배열을 다시 복구하는 게 역직렬화, deserialization. 우리가 이미 했는데 뭘 했냐면 객체나 배열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 제이손 포맷 텍스트로 변환했죠.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로 전송하려면 직렬화해서
저장하거나 직렬화해서 전송해야 돼요. 그리고 받았으면 거꾸로 역직렬화해서 복구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로 직렬화하기 json.stringify 이거 투두앱 개발할 때 사용했죠. 거꾸로 역직렬화하기 json.parse 자, 이것도 투두앱 개발할 때 사용했지. 자, 이 메소드들을 json.stringify, json.parse 알아두기 바라고. 딥카피.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딥카피하는 가장 쉬운 구형 방법이 이거예요. 자, A1 객체 배열이 있는데 얘를 직렬화를 해. 그럼 문자열이 됐죠? 그 문자열로부터 다시 객체 배열을 복구해. 그러면 A1과 A2는 내용이 똑같겠죠. 똑같지만 복제된 거예요. 그래서 딥카피예요. 완전히 복제가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딥카피는 이렇게 구현한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되고, 또 자바스크립트로 객체를 복제할 때 이렇게 복제할 수도 있죠. 이건 얕은 카피, 셜로우 카피야. 이것은 딥카피는 이렇게 해야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기술 면접에 나올 만한 이슈야. 딥카피하고 셜로우 카피하고. 딥 컴페어. 딥 컴페어는 두 객체 배열을 비교하는데 하나하나 뭐 객체 하나하나 속성 하나하나 다 완전히 똑같은지 세세하게 비교하는 게 딥 컴페어죠. 이렇게 그 딥 컴페어를 구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역시 그 비교할 객체 배열을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해서 그 두 문자열이 똑같으면은 내용이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1 배열이 있고 객체 배열 얘를 이렇게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만들었다가 다시 복구해서 딥 카피를 했어요. 딥 카피한 다음에 딥 컴페어 내용이 똑같냐? true죠, 당연히. 복제했으니까 내용이 똑같지.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건 false야. 이건 딥 컴페어가 아니라 주소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하고 객체는 참조형이야. 참조형을 이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는 것은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더라도 객체나 배열을 복제하면 복제했으니까 내용이 똑같지. 똑같지만 복제된 새 객체니까 주소가 서로 다르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나 배열은 참조형이라서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면 주소만 비교하는 거예요. 내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참조형의 비교는 객체나 배열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참조형이고 참조형은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면 주소만 비교한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해서 두 문자를 비교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참조형이 아니고 기본자료형이죠. 기본자료형을 비교연산자로 비교하는 것은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같으니까 true. 서로 다른 두 배열이라서 복제된 배열이니까 배열이 두 개인 거지. 주소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false. 이 개념 잘 이해하기 바래요. 이것도 지금 요 딥 컴페어 부분, 딥 카피 부분 이거 필기 시험에 나올 만해요. 참고는 시험 범위는 아니란 얘기죠.
내용 비교, 이걸 이퀄러티 비교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퀄러티. 비교가 true다. 그 말은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 내 가방하고 네 가방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그건 내용을 비교한 거죠. 참조 비교. 이것은 아이덴티티 비교예요. 아이덴티티 비교. 아이덴티티라는 건 너 누구냐예요. 아이덴티티가 같다라는 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지. 동일인물이라는 얘기야. 동일인물. 동일인. 자, 그래서 비교현 선자로 비교하는 것은 참조형을 비교현 선자로 비교하면 아이덴티티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예제. P1, P2, P3. P1이 P2하고 같느냐? false죠. 왜? 아이덴티티 비교니까. 서로 다른 두 객체니까 주소가 다르죠. P1하고 P2하고 내용이 같느냐? 이건 true죠. 내용은 같죠. 둘 다 홍길동 16이죠. 근데 여기서 그 객체 내용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해서 비교할 때 주의할 점. P3를 보면 이름은 홍길동이고 age 16, 홍길동 18살 똑같잖아. 그런데 속성 순서가 달라. 자, 속성 순서가 다르면 제이슨 포맷 문자열로 변환했을 때 당연히 그 속성 순서가 다르게 문자열로 변환되니까 여기서 false가 나와요. 이거에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해서 딥 컴페어 내용 비교하는 거 할 때 주의할 점. 객체의 내용이 똑같아도 속성 순서가 다르면 false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Axios 라이브러리. 통신 기능이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본에도 있지만, 기본 함수에도 있지만,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그 Axios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통신할 때. 자,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 Axios 라이브러리 설치. 요 명령으로 설치하면 되고, import. 이렇게 임포트 하면 되고, 데이터 조회 요청. 자,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axios.get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이고, 그 다음에 URL. 이 URL을 get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 .then, .catch. 얘네들도 메소드인데, .get만 메소드가 아니라 .then, .catch. 이 점 뒤에 나온 게 다 메소드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는 화살표 함수죠. 그래서 위 코드가 하는 일. 자, 이 URL을 get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뭔가 조회를 하고 학생 목록을 조회하고 조회 결과 데이터를 전송하겠죠. 그 서버가 데이터를 전송한 게 도착을 하면 그때 then 콜백 함수가 얘가 호출이 돼요. 그때. 그리고 이게 리스판스가 바로 서버의 리스판스야. 그리고 이 리스폰스 데이터가 바로 서버가 보낸 데이터. 만약에 그런데 서버 통신 도중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캐치 이 화살표 함수가 호출이 돼요. 자, 신규 데이터 등록 요청은 이렇게 구현해요. axios.post 이게 URL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서버에 등록 요청을 하는 거죠. 포스트 요청, 신규 데이터 등록 요청이니까 이때 이 dis.student 이 객체가 서버에 데이터로 전송되는데 당연히 JSON 포맷으로 인코딩 되어서 서버에 전송이 돼요. 오고 가는 데이터는 JSON 포맷이라고 했죠. 서버가 이 등록 작업을 마치고 작업 결과를 전송하면 성공했을 경우는 then 이 부분의 화살표 함수가 호출되고 에러가 났으면은 요 화살표 함수가 호출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등록 성공했을 경우 등록 성공했다는 응답이 오면 그러면 reload 메소드를 호출하라 라는 뜻이죠. 수정 요청 여기가 put 그리고 이 부분이 수정할 학생의 아이디 REST API에서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보내요. URL에 저렇게 붙여서 보내요. REST API의 경우에 삭제 요청 delete 그리고 삭제할 학생의 아이디 여기 3 자, 이렇게 구현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원래 옛날 구현 방식이에요. 또 새로운 구현 방식도 있어. 아무튼 옛날 구현 방식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로 통신을 구현할 때 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 동기, 비동기. synchronous, asynchronous. 동기는 명령 1, 명령 2, 명령 3. 자, 명령 1을 지시하고 명령 1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명령 1이 완료된 후에 명령 2를 지시하고 또 명령 2가 완료된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령 2가 완료된 다음에 명령 3. 이렇게 명령이 정확히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동기예요. 비동기는 자, 명령 1을 지시하고 명령 1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뒤에 명령 2를 또 바로 즉시 지시해요. 그리고 또 역시 명령 2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또 즉시 명령 3을 또 지시해요. 그래서 비동기의 경우 어떤 명령이 먼저 끝날지 몰라. 약간 명령 3을 약간 늦게 지시했지만 명령 3이 짧은 명령이라서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동기와 비동기의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또 큰 차이. 자, 동기 명령은 명령을 지시한 다음에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턴 값으로 받으면 돼요. 그 결과를. 그런데 비동기는 명령을 지시만 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리턴 값을 평범한 방법으로 받기 어려워요. 자, 이 부분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 일단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비동기 IO, 자바스크립트 IO는 전부 다 비동기 IO인데, asynchronous IO. IO는 input, output 약자예요.
파일 I/O, 네트워크 통신 I/O. 이게 가장 대표적인 두 I/O죠. 인풋, 아웃풋. 자바스크립트 get 요청. 자, get 요청. 이거 비동기야. 엑시오스의 메소드들이 다 비동기예요. 그래서 요청 결과 데이터를 리턴 값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axios.get 메소드는 비동기 메소드라서 완료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즉시 리턴해요. 즉시 리턴돼서 그 다음 두 번째 then 메소드가 호출돼요. 그럼 then 메소드가 하는 일은 뭐냐? then 메소드가 하는 일은 한참 후에 서버에 응답이 도착하면은 이 콜백 함수를 호출하라고 등록을 하는 게 then 메소드가 하는 일이야. then 메소드가 하는 일.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일만 해요. 이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 그러면 등록된 콜백 함수는 언제 호출되느냐? 한참 후에 서버에 응답이 웹브라우저에 도착할 때 그때 호출이 돼요. 왜 한참 후라고 표현하냐면 이 get 메소드 호출하고 then 메소드 호출하는 건 CPU가 하는 거지. CPU 작업은 나노초. CPU 명령은 나노초 단위로 실행돼요. 나노초는 10의 마이너스 9승초야. 10의 마이너스 9승초라는 건 0.00000001초 단위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트워크 통신은 이건 밀리초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초야. 10의 마이너스 3승초는 0.001초란 얘기예요. 그래서 0.001초도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CPU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둘의 차이가 100만 배 차이죠. 100만 배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은 체감 효과. 1초,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나 10의 마이너스 3승이나 10의 마이너스 9승초, 10의 마이너스 3승초, 인간이 느끼기에는 둘 다 너무 짧아. 그래서 둘 차이를 체감을 못 하죠. 못 느껴져. 그런데 1초는 우리가 느끼지. 자, 1초하고 100만 초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느냐. 예를 들어서 CPU가 1초 단위로 일을 한다. 그런데 네트워크 통신은 그거의 10의 6승 차이인 100만 초 단위로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큰 차이예요. 100만 초가 이게 한 일주일쯤 될 거예요. 계산해보면. CPU는 get 메소드 노출하고 then 메소드 노출하고 이런 작업들을 1초, 2초 단위로 처리를 해. 그런데 서버로부터 응답이 오는 건 네트워크를 타고 응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CPU가 1초 단위로 일을 한다면 네트워크 응답은 100만 초 후에 응답이 와요. 즉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건 1초, 2초 만에 요청을 보냈는데 그 요청이 서버까지 갔다가 응답이 네트워크로 오는 것은 일주일 후에 온다는 얘기지. 그럼 일주일 동안 CPU는 뭐해? 놀아야지. 그래서 여기 한참 후에 서버의 응답이 도착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CPU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한참 후에 응답이 도착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통신은 지금 여기서 설명한 비동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비동기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설명한 내용 중요해. 요즘 비동기 통신이 아주 뜨거운 매우 중요한 그 프로그래밍 이슈야. 자바 쪽에서도 지금 비동기 통신 프로그래밍 하려고 마구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비동기 통신을 비동기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른 언어는 비동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리액티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해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비동기적인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비동기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비동기라고 표현 안 하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자바나 뭐 자바 또 코틀린 뭐 이런 언어들에서는 비동기 통신 주로 통신 쪽에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데 비동기 IO라고 표현 안 하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리액티브 IO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게 요즘 그 중요한 기술이고 그쪽 자바 라이브러리가 RX 자바야. 그래서 자바나 코틀린으로 모바일 앱 구현할 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이 RX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돼요. 비동기라고 표현 안 하고 리액티브라고 표현해서 라이브러리 이름이 RX야. 아무튼 되돌아와서 요 개념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이런 비동기 프로그래밍 방식의 장점 매우 효율적이야. 그래서 요즘 뜨거운 이슈예요. 매우 효율적이라서. 단점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하면은 동기 프로그래밍 방식보다 구현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은 요즘 거의 안 해요. 그렇지만 알아야 돼. 거의 안 하지만. 이렇게 새 방식으로 구현해요. 마치 동기 프로그래밍인 것처럼 axios.get 하면 이게 동기라면은 여기서 바로 즉시 리턴 안 하고 이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게 되죠. 했다가 요청이 오면 리턴 값을 리턴 받지. 리턴 받아서 그 리턴 값을 그 다음 줄에서 사용하면 돼요. 또 직관적이야. 자, 이 줄 실행해서 리스판스 받고 그 리스판스를 가지고 그 다음 줄 실행하고 이게 훨씬 코드 읽기 쉽지. 코딩하기도 쉽고.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이 대부분 이런 동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동기 방식이기처럼 구현했지만 이거 사실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비동기 방식으로 코드가 변형이 돼서 실행이 돼요. 결국은 비동기 방식 IO인데 코딩만 동기 방식인 것처럼 코딩한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가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 프로그래머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냥 프로그래머는 동기 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하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이 코드를 비동기 방식으로 수정해가지고 실행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뭐 요즘 컴파일러, 뭐 트랜스파일러 뭐 뛰어나게 발전했는데 그 정도 수정은 충분히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현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비동기 방식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비동기 메소드나 함수를 마치 동기 방식인 것처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await를 붙여야 돼. 이거 비동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await가 하나라도 등장하면 그 함수 본문에 await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함수 앞에 어싱크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어싱크라고 붙여줘야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이 함수를 비동기 방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수정해서 내부에서 수정해서 내부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실행이 돼요. 이 async await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두기 바래요. 기술 면접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이슈야. 그리고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디 적었는데 어디 있지? 어디 적혀 있냐? 프라미스라는 단어가 어디 강의 노트에 적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몇 페이지지? 10페이지. 여기 이게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프로미스를 활용한 구현 방법이고 이 수업은 초급 수업이라서 그냥 프로미스라는 단어만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면 프로미스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든 인터넷에서 찾아보든 그 공부해서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프로미스를 이용한 이런 식의 구현 방법 공부해야 돼. 비동기라서 이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면. 오케이. 자,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고, 자, 이제 그 백엔드 서버가 필요한데, 그 보통 풀제할 때는 백엔드 개발자가 팀에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프론트엔드 수업이라서 백엔드 개발자가 이 수업에 없잖아.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한 간단한 백엔드 서버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몇몇 개가 있고 그 중에 기본적인 게 제이손 서버예요. 오늘 수업에서는 제이손 서버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합시다. 이 제이손 서버는 테스트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제이손 파일만 있으면 이런 파일만 있으면 이 파일의 데이터를 조회, 등록, 수정, 삭제하기 위한 간단한 백엔드 REST API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실행도 돼요. 뭐 조회 조건, 정렬, 페이지네이션 기능 정도도 자동으로 구현해줘요. 간단한 테스트용으로는 괜찮지. 요 명령을 실행하면 제이슨 서버 0.17.4 버전이 프로젝트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 G 옵션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의 약자예요. 컴퓨터에 설치돼요. 자, 설치를 합시다. pm install g json 서버 0.17.4 이거 여러분도 이거 나왔나? 지금 이 말이 npm이 새 버전이 나왔대. 11.2에서 11.3으로 이 npm 명령, 요 명령 버전업 하려면 요 명령을 실행하면 된대. 뭐 버전업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 안내 문구에 나온 대로 요 명령 그대로 실행해서 npm 명령을 11.3.0으로 버전업 합시다. npm-v npm-v 하면 11.3으로 잘 업그레이드가 됐죠.
실행 명령은 이건데, 이건 뒤에서 실행하면 되고, 자, 저 제이슨 서버도 실행하고 테스트해 보기 위한 스튜던트 1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이거 지금 프로젝트 만드는 화면이 옛날 화면인데, 뭐 새 프로젝트 만드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새 프로젝트 만드는 거, npm, 이거 옛날 명령이죠. 명령만 새 명령을 쓰죠. npm create view latest.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젝트 만들던 대로 그 스튜던트 1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돼요. 스튜던트 1 ESLint만 체크해주고 제이슨 서버 설치 명령은 이거 아까 얘기했죠. 골뱅이 0.17.4 붙여서 정확히 0.17.4 버전을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 버전부터는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 0.17.4 이 버전을 설치해야 되고 아까 설치했죠. 아까 명령 실행해서 설치했으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student db.json 이 JSON 파일만 하나 있으면 돼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이게 JSON 파일인데 여기 객체죠. 객체죠. 여기 중괄호로 시작하니까 객체고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고 스튜던트 속성이 있죠. 이게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 객체 목록이 테이블, 디파트먼트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 이 두 테이블이 있는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이슨 서버 실행 명령은 이거예요. 제이슨 서버 대시 watch 그 다음에 그 제이슨 파일명을 적어주면 이 파일에 대해서 백엔드 제이슨 서버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여기 resources 이게 REST API URL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URL을 요청하면은 이게 스튜던트 학생 목록 전체 조회 REST API URL이 이거 localhost 3000 스튜던트예요. 얘를 웹브라우저 열어보면 이렇게
학생 목록이 쭉 보이죠. 제이슨 포맷으로. 이건 웹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제이슨 포맷 데이터를 받아서 제이슨 포맷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도 직접 REST API URL 이렇게 직접 웹브라우저로 호출해서 제이슨 포맷 데이터 받아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크롬에 그 제이슨 확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제이슨이 이렇게 포매팅 되어서 보이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제이슨 확장이 크롬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에서 크롬 그 제이슨 포매터, 자, 크롬 제이슨 포매터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크롬 웹스토어에 제이슨 포매터가 보일 거예요. 크롬 제이슨 포매터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여기 웹스토어 이거 클릭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뭔가 설치하기 전에 몇 명이나 설치했는지 꼭 봐요. 이렇게 100만 이상 설치했다 이러면 뭐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지. 근데 겨우 몇만밖에 설치 안 한 건 혹시 악성 코드일 수도 악성 뭐 코드가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100만 이상 설치한 걸 확인하고 설치하는 게 좋아요. 학생 전체 목록 get 요청 URL, REST API URL, 그다음에 이건 학과 전체 목록, 그다음에 학생 한 명 조회, 그다음에 학번 오름차순, 학번 내림차순. 자, 이거 웹브라우저에서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get 요청은 그냥 웹브라우저, get REST API 중에서 get 요청은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주소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게 그 get 요청이야. 자, 페이지네이션 URL. URL을 이렇게 규칙에 맞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에서 딱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레코드들만 이렇게 응답해 주어요. 그 다음에 등록 수정 삭제. 이건 게시 아니고 포스트 풋 딜리트 요청해야죠.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내가 간단하게 포스트 풋 딜리트 요청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뭔가 도구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포스트 풋 딜리트 이런 요청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도구가 포스트맨이야. 포스트맨. REST API의 get 요청은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는데 포스트 풋 딜리트는 코딩 안 하고는 간단히 웹브라우저만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포스트 풋 딜리트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포스트맨 도구를 이용하면 돼요. 이 포스트맨 도구 사용 방법은 구글링 해보면, 아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해 봅시다. 어, 영어 같은 게 나오네? 그러면 포스트맨하고 API라는 말을 붙이면, 포스트 API, 포스트맨 API 사용법. 그러면 나오네. 포스, 유튜브에서 포스트맨 API 사용법 이렇게 검색하니까 뭐 사용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스트 풋 딜리트는 저렇게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엑시오스 코딩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